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열리지 전설입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두 줄기가 서로를 감싸 안듯 붙어 자라 열리지라 불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리지를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며 소원을 빌기도 했고, 반대로 헤어짐이 두렵다며 아예 그 앞을 피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열리지를 복이 아니라 빚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빚이란 누군가의 사랑을 꺾고 얻어낸 평안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마을에서 가장 큰 집안인 융가와 논밭은 적어도 마음이 곱기로 이름난 최가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융가의 외동딸 연하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봄이면 들꽃을 꺾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최가의 아들 도윤은 나무를 잘 다루어 다리를 놓을 때면 늘 불려가던 젊은 목수였고요. 두 사람은 장터에서 처음 마주친 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혼인으로 이어지는 재산, 족보의 줄이 사람의 마음 위에 무겁게 내려앉던 때였지요. 도윤님, 저는 이 나무 아래에 서면 숨이 좀 쉬어집니다. 도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세상 소리가 조금 멀어지는 듯합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두 줄기가 서로를 감싸 안았다. 연하와 도윤은 만나면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하루를 물었고 서로의 손에 난 상처를 살폈지요. 도윤은 톱밥이 묻은 손을 옷자락에 털며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아서 외롭습니다. 이런 말들이 두 사람을 살게 했지만 오래 갈 리 없었습니다. 융가의 안주인 연하의 어머니는 딸의 발걸음이 느티나무 쪽으로 자주 향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인들을 시켜 동선을 살피게 했고 마침내 장터에서 도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날 밤 융가 사랑채에는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촛불은 흔들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융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연하는 무릎을 꿇은 채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은 소문이 빠릅니다. 융가와 최가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듯 말이 퍼졌고 사람들은 입으로는 안타깝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될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깊이 꺾어버리는 칼날이었지요. 도윤은 연하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느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곳에서 기다리던 도윤 앞에 융가의 하인이 나타나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두시오. 더 가까이 오면 융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막으려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여기로 옵니다. 사랑이 소문이 되는 순간 사람은 죄인이 된다. 사랑채 촛불 흔들림, 무릎 꿇은 연하, 느티나무 아래 하인과 도윤 대치, 융가에서는 빠르게 혼처를 정했습니다. 멀리 고을의 아전 집안, 돈과 힘을 가진 곳으로 말이지요. 연하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으로 사는 몸이 아니다. 집안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연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리로 보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이후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살 너머로 느티나무가 보일 듯 말 듯 흔들리면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어머니의 침방에서 바느질 바늘을 훔치고 머리비녀 속에 얇은 종이를 숨깁니다. 밤이 깊었을 때 하인의 눈을 피해 마당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로 달려가지요. 느티나무 아래에는 도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오래 바라봅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두려움이 눈에 가득했지요. 도윤은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냅니다. 두 개의 가지가 서로 기대는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열리지처럼 붙어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결심을 말합니다. 도망칩시다. 도윤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만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길을 약속합니다. 내일 새벽 안개가 짙을 때 강을 건너가십시다. 저는 이대로 시집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요. 안개가 우리를 숨겨줄 때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약속은 늘 가장 조용한 밤에 태어납니다. 창살 너머 흔들리는 나뭇가지, 비녀 속 종이, 느티나무 아래 손에 쥔 작은 나무 조각. 새벽이 오기 전 연하는 방 안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울음이 새어나가면 발자국 소리가 커질 것 같아서요. 그녀는 행랑채 뒤 담장 아래에 숨겨둔 작은 보퉁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한 벌, 어머니 몰래 챙긴 비녀, 그리고 도윤이 깎아준 나무 조각. 도윤은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뗏목을 준비했습니다. 나뭇결을 읽는 손으로 물살을 가늠했고 안개가 걷히기 전 시간을 맞췄지요. 둘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조심했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마을 어귀로 향하는 길목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윤가의 하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등불을 들고 길을 막고 있었지요. 누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는가? 길을 비켜주십시오. 죄를 지을 마음은 없습니다. 도망칠 길에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보퉁이 묶는 손 뗏목 밧줄 안개 속 등불 여러 개가 길을 막는 등불 아래에서 연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마을 어른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을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거래가 끊기고 윤가가 흔들리면 마을 전체가 손해를 본다고 믿었지요. 잠시 후 윤가의 어머니까지 나타납니다. 연하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을 돌려놓아라. 연하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라기보다 통제력을 잃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의 젊은 사내 둘이 도윤을 붙잡습니다. 도윤은 반항하지 않으려 했지만 연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물가 가까운 지늘길에서 발이 미끄러집니다. 도윤은 연하를 보호하려다 강 쪽으로 넘어지고 연하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 뛰어듭니다. 안개 속에서 들리는 것은 물소리와 사람들의 외침뿐입니다. 누군가는 잡아라 하고 누군가는 그만두어라. 하지만 이미 떨어진 발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집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이기에 제 마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연하님, 제 손 놓지 마십시오. 체면은 칼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자릅니다. 등불 아래 대치, 연하가 끌려가는 손목. 강가의 물은 새벽이라 더 차가웠습니다. 안개는 자비롭지 않았고 오히려 시야를 빼앗아 위험을 키웠지요. 도윤은 물에 빠진 연하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젖은 옷감이 몸을 잡아당기고 물살은 두 사람의 다리를 묶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제야 눈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줄을 가져오라 외쳤고 또 누군가는 물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힘으로
연하를 물가의 뿌리 쪽으로 밀어 올리려 했고 연하는 울면서도 도윤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이 유난히 슬픈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붙잡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 붙잡음이 함께 가라앉게도 만듭니다. 결국 연하의 손에서 도윤이 깎아준 작은 나무 조각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그것은 물 위에 잠깐 떠오르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이 사랑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연하가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며 도윤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 물살이 크게 휘돌아 두 사람을 안개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강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도윤님 같이 가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제 마음을 붙잡는 손이 두 사람을 함께 가라앉혔습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나무 조각.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윤가에서는 불운한 일이라며 입을 다물었고 쇳가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빨리 접어버리려 했지요. 강이 데려갔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죄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방에는 새 비단이 걸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혼사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쇳가의 집 앞에는 도윤이 쓰던 대패와 톱이 그대로 놓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며칠을 내리붙던 비가 그치고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분명 따로 자라던 가지들이 어느새 서로에게 다가가 한 몸처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연하와 도윤이 돌아온 거다. 아니다. 저건 벌이다. 어떤 노인은 나뭇가지를 만지지 말라며 손을 내젓습니다. 붙었다고 복이 아니다. 이것은 끝내 함께하지 못한 자의 증거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리지를 보며 소원을 빌기보다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요. 저렇게 붙어버리면 떼어낼 수 없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지. 떼어냈기에 절이 붙은 거야. 폭우 뒤 두 가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장례 없는 집의 정막, 비 내리는 마을, 비갠 뒤 열리지 고개 숙이는 사람들.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우 뒤 열리지가 생긴 날부터 마을 어귀를 지나는 사람들 중 몇몇은 밤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안개 낀 강가에서 누군가 손을 뻗는데 끝내 잡히지 않는 꿈,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나무 조각이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리지는 사랑을 맺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사랑을 꺾은 손을 기억하는 나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열리지 앞에서 사랑을 빌지 못하고 대신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마을처럼 만들지 말아주소서. 두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느티나무의 두 줄기는 해마다 더 단단히 붙어 자랐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 떼어놓은 두 마음이 자연 속에서는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듯이요. 오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무거움만큼은 헛되지 않습니다. 전설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함부로 꺾지 말라는 오래된 경고이니까요. 연하야, 도윤님, 열리지는 사랑이 아니라 경고로 남았습니다. 안개 낀 강가 몽타주, 나무 아래 작은 꽃 두 송이, 열리지 위로 스며드는 새벽빛.